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이상민 전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계엄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7차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처음으로 4명의 증인이 출석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는 이 군 수뇌부, 군 관련 인사 4명이 출석을 해서 관련된 질의가 있었다면 오늘 주목해 볼 만한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어떤 증언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언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경찰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찰의 조치라든가 소방청에 대한 단전을 직접 지시한 바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계엄 선포의 경위와 관련해서 국무회의의 적법성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 중 일부인 단전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원식 실장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검찰의 공소장 내용 중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말 그리고 4월 초에 대통령과 사령관 그리고 이제 이 여인영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들이 모종의 삼청동 안가에서 모여서 계엄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 대통령이 이 비상조치권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된다거나 군이 모종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라는 그날 참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조치에 대해서 언제 계획을 하고 언제 모의를 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오늘 증인신문을 통해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상민 전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양쪽 모두 신청한 증인들이거든요. 양쪽이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걸까요? 네, 질문할 사실관계 중에 국회 측에서도 비상계엄의 위헌과 위법성을 밝힐 만한 주요 사실관계를 직접 주신문을 한다는 입장이고 대통령 측에서도 이 주신문을 통해서 이 이상민 전 장관 신원식 실장으로부터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관련한 그 당시에 사법기능이나 행정기능이 마비될 뿐만 아니라 또 비상계엄의 조치 중에 위법하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범위가 제한되거나 축소되었다라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의 증인을 둘러싸고 서로 유불리에 따른 증인신문이 각각 오가지 않을까 예상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양쪽에서 증인을 신청했다고 한다면 주신문, 반대신문 순서는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보통의 경우에 먼저 신청한 주신문 측을 하는 것이 원칙적이긴 한데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의 어떤 순서도 재판관들이 논의 끝에 국회 측이 먼저 해라, 대통령 측이 먼저 해라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소송 지휘권 내용이기 때문에 이 순서는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그럼 양측이 각각 어떤 전략으로 증인신문을 이어갈까요? 일단은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국회에서 선서도 거부하고 구체적인 증언을 하지 않을 정도로 진술 거부를 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국회 측 대리인단의 이제 입증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상민 전 장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했던 조서가 이제 제출되어 있고 그 조서 그대로 이제 질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하나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진술을 회피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모습 자체도 유의미하다고 판단돼서 이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을 기초로 조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은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국무회의에 참석자로서 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리고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아니라 이런 배형과 관련해서 부정선거라든가 야당의 행포에 대해서 알리고자 했다라는 취지의 이 목적의 정당성을 이제 설파하기 위해서 이상민 전 장관의 입을 빌어서 신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국무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논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금 국무위원
위원으로서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은 반대했고 대부분은 우려를 표했다는 게 이상민 전 장관의 과거 발언이었는데 과거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일부 찬성한 국무위원들도 있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찬성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국무위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상민 전 장관인데 예. 그 당시에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했느냐 그리고 일부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한 장관이 있었는가 이 부분도 서로 논박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어서 대통령 측에서는 이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6차 변론기일에서는 윤 대통령이 8시 37분쯤에 이 헌법재판소로 출발했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뭐 몇 시에 출발할지 잠시 후 한 30분에서 40분 뒤쯤에 윤 대통령이 출발하지 않을까 싶은데 장면 보여드리면서 계속해서 대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번째로 증언대에 서게 되는데 그동안 국회에서 있었던 청문회에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까지 침묵을 지켜왔단 말이죠. 오늘은 입을 열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구체적으로 그 국회 측 주시문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 과거에도 지금 기억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기억하는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혼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진술을 거부한 전례가 있었던 상황이고 예. 특히 국회 측에서 오늘 주장하고자 하는 단전과 관련한 지시, 그러니까 소방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단전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 내용은 이상민 전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받아서 내려진 하명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윤 대통령 측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입니다. 그런 만큼 이 단전 지시와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이 역시 지금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서 지금 검찰 특수본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권한 없이 적법한 어떤 근거 없이 단전 지시라는 것을 형법상 업무방해의 교사로 봅니다. 그 전기를 끊어버리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재판에도 내가 적극적으로 단전 지시에 대한 명령을 받아서 지시를 내렸고 구체적인 인식이 있었다라고 확인이 되면 본인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이진우 사령관이라던가 이 당첩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진술을 거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탄핵 심판입니다만 본인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유무죄와 관련해서는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 형사법상의 피고인의 신분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진술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본인의 유죄, 그러니까 범죄로서 그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된다라고 한다면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고 그런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형사적인 법적인 법정에서 다툴 문제를 현재까지 먼저 현재 와서 미리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런 사령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나 그 당시의 기억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뭐 자수서, 검찰 신문조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에서도 이제 확보하고 있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 이 부분도 오늘 이상민 전 장관에게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히는데 이게 탄핵 심판에서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가요? 이 탄핵 심판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조치로 인해서 어떤 그 대통령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중대한 신임 위반과 국민에 대한 배신적인 행위가 있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주요한 판단 기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언론사에 대해서 단전 지시를 내린다는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즉 이런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졌다는 건 대통령이 언론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단전의 조치로 인해서 업무 방해를 하는 위법한 행위까지 나아갔다. 그리고 그 정당성이 부족하거나 미약하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직을 파면할
중요한 요소로서 언론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있었다라는 점이 확인되기 때문에 실제 비상계엄 조치 이후에 문건을 통해서 이렇게 소방청장을 통해 단전을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로 평가할 수 있고 네. 특히 특정 언론사, 본인에게 불리한 언론사라고 판단되는 언론사에게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고 헌법상 보장된 언론 출판과 권력자로서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치에 대한 지위를 망각하고 불리한 보도를 하거나 불리한 신문을 보도하는 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방증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점을 국회 측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중요한 증인으로 이상민 전 장관을 소환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변론길에 출석하는 인원 중에서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한, 그러니까 공범으로 현재까지 불려지고 있는 김용현 장관을 제외하면 첫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국무회의는 불과 5분 만에 끝났고 회의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국무회의가 열렸는지 제대로 열렸는지의 여부가 왜 중요한 것인지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우리나라 헌법과 관련한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위반했다고 한다면 계엄법을 위반한 절차적 흠결이 있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도 절차적인 흠결을 통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라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유를 이제 따져 묻거나 실제 절차가 제대로 지켜져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때라도 주어진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 기본의 헌법의 원칙과 법률에 정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사실상 형해화시키거나 국무회의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자의적인 생각으로 제대로 열지 않았고 특히 국무회의를 연다는 것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실제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적법성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를 하라는 게 우리의 헌법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날 국무회의 관련해서 5분 만에 끝났다라는 것은 제대로 된 토의라든가 제대로 된 의견 개진이라든가 제대로 된 국무위원들의 어떤 의견 청취의 절차가 없었다라는 또 하나의 방증이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는 국회 측의 어떤 주장과 관련한 질문들이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물론 국무회의가 의결기구도 아니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비상계엄이 정당하고 적법했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측에서도 국무위원들 상당수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 일치가 있었다거나 그 의견과 관련해서 일부 반대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하게 볼 여지가 있다라는 점은 이제 강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이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들이 어떤 것이었고 찬성한 의원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가려볼 문제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양측에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찬성한 자는 누구인가 이 부분도 판단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열렸는지가 이제 본인 재판의 유불리에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상민 장관은 아직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소된 피고인의 신분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위법성을 알거나 위헌성을 알면서도 그에 동조하거나 예. 그 계획에 도움을 주거나 구체적인 어떤 행위에 가담했다고 한다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평가할 수 있고 그런 피고인으로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예. 있는 것이겠죠. 그런 만큼 이상민 전 장관이 지금 나와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고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주장할지는 조금 난망하다. 왜냐하면 그런 진술을 하게 되면 그러면 국무위원으로서 왜 비상계엄이 위법하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왜 막지 않았고 나아가서는 비상계엄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전 지시를 내릴 정도로 어떻게 역할 분담을 했는가 이런 예. 질문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상민 전 장관 역시 앞서서의 군 사령관들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두 번째 증인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지난해 9월까지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요. 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배석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양측이 모두 증인 신청을 했거든요. 어떤 걸 좀 집중적으로 확인을 할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이 좀 즉흥적이거나 단기간 안에 해소할 만큼 아주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은 수사 결과 대통령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개월에 걸쳐서 계획을 하고 여기에 동원될 군 사령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물들을 모집하고 직책을 맡기고 계획을 수립했다라는 고 공소장에 기재해서 지금 기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알 수 있는 자가 김원식 국가안보실장입니다. 네. 지난해 9월까지 국방부 장관의 지혜를 역임했다고 한다면 군 병력을 동원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라면 국방장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이와 관련한 지시를 받을 지혜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신원식 실장에게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의사로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지 군 병력을 얼마나 동원할 계획이 있었고 비상계엄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은 무엇인지를 신원식 실장이 알 가능성이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3월, 4월에 삼청동 안가에 모여서 이야기를 했을 때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언제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 진술을 구체적으로 들었는지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요지로서 이제 질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예. 비상계엄이 위법하고 위헌적이다고 판단했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범죄를 양형을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우발적인 범죄냐 또는 계획적인 범죄냐를 가지고도 양형이 굉장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래전부터 수개월 전부터 이런 비상계엄과 관련한 군 병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집결 지시를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다라고 한다면 불법성의 크기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만큼 신원식 실장에게는 계획이 언제부터 수립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세 번째, 네 번째 출석하는 인물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아무래도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질문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네, 이것은 윤 대통령 측에서 강조했던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한 시스템의 관리 차원에서 선관위에 군을 투입한 것이다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이제 설파하기 위한 증인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헌재 변론기일에 참석한 대통령이 직접 선관위에 군병력을 투입시킨 거는 내가 지시한 거다라고 군 병력을 지시한 사실까지는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군 병력을 선관위에 이렇게 투입시킨 목적이 정당해야 되고 그 수단이 정당해야 되겠죠. 근데 그 목적이 정당하느냐도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선관위에 기존 시스템이 아닌 군 병력을 투입할 정도로의 어떤 부정선거의 실체가 있었는가 또는 부정선거를 구체적으로 할 만한 가능성이나 시스템을 군 병력을 통해서 해소를 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근거가 있었는가가 제시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백종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선거 시스템을 점검차 보안 점검을 실시했던 사람이고 예. 해킹에 취약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직접 이제 관리를 했던 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선관위에 문제가 있었다. 이 점을 이제 주장을 함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조치는 목적이 정당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반면에 김영민 선관위 사무총장의 과거의 진술을 보면 그런 해킹의 어떤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정선거는 현재 시스템상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런 취지의 진술이 있었던 만큼 선관위의 시스템의 문제가 어느 정도로 명확하고 그리고 구체적 위험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과 본인이 경험한 바에 따른 사실관계를 진술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양측에서 그것만으로는 비상계엄을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국회 측의 주장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비상조치는 불가피했다라는 주장이 네. 대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은 이제 모레 열리는 8차가 지금 정해진 마지막 기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변론 기일이 추가될 가능성을 두고도 관심이 큰데요. 그리고 또 특히나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 채택 여부도 좀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헌법재판관들이 기존의 증인의 진술만으로 판단하기에 족하다라고 한다면 추가 증인은 필요가 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 한두 명 정도는 증인의 신비성, 그러니까 증언들의 어떤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목격한 자의 증언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두 차례 정도는 증인들이 더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또 최후 변론격으로 한 기회 정도 더 준다라고 한다면 한 두 번 정도는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 10차 정도는 예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현재 대통령 측에서 다수의 이제 증인을 채택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숫자가 한 31명 정도거든요. 예. 그 중에 일부를 채택할지도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추가 변론기일이 생겨난다고 해도 그게 뭐 얼마나 연장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이 종료가 되면 지난 그 노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보름 정도 이후에 선고가 내려졌단 말이죠. 이번엔 좀 어떤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뭐 2, 3주 정도는 선고에 필요한 기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의견들을 조율해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문을 작성하고 숙고하고 기록을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통상 일반 재판, 민사나 형사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뒤에 이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공백 상태가 길어지는 것이 헌정 질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미 하고 있고 헌법재판의 어떤 재판은 신속성과 효율성, 집중성을 도모해야 되는 절차라고 이미 밝힌 만큼 한 달까지는 선고기일을 이제 주진 않을 것 같고 한 2, 3주 내에서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에 이 방어권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있다며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엄에 관여한 자들의 진술이 담긴 진술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밝힌 내용인데 이 부분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는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검찰 조서를 증거 능력을 부여해서 안 된다라는 주장은요.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참고인들이나 공범들에 대한 조서가 대통령에게 극히 불리한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네. 그대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헌법재판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헌법재판소법 40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재량적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소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취지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없는 규정 중에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으면 하라는 취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형사소송법의 증거법칙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지는 철저하게 재판관들의 재량적 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미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통해서 헌법재판관들은 검찰 조사의 증거 능력을 쓸 수 있다라고 이미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대통령 측에서 이것을 그대로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나온 상황에 대해서 재량적 조치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 측의 주장도 일부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 그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법정으로 나오게 해서 증언을 듣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 지금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도 있어서 만약에 대통령이 부동의한다고 해서 검찰 조사를 받은 당사자들을 법정에서 모두 세운다고 한다면 수백 명의 증인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거든요. 예. 현재 검찰에서 형사재판을 병합할지 병행할지에 대해서 지금 재판관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부에서. 그러면서 검찰에서 만약에 대통령 측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조서에 대해서 부동의해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주장하면 최대 증인신문만 540명이 이를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예. 네.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540명을 모두 증인으로 세워서 증거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만큼 주요 핵심 증인들은 증언을 듣고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검찰 조사든 경찰 조사든 관련해서 이제 수사기관에 진술을 한 진술 조서와 각종의 증거와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재판관들의 권한과 의무이다. 그런 취지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달라진 거고 이게 앞으로
앞으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인권위에 대해는 국가기관이 어떤 사인과 어떤 국민에 대해서 인권 침해적인 어떤 조치를 하는 경우에 권고를 할 수도 있고 의견을 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해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권고는 가결됐고 헌재소상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심리 권고는 이제 부결된 상황이고요. 예. 네. 아울러서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을 위한 그 정족수 관련한 그 부분은 또 이제 부결이 된 상황입니다. 결국 인권위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재판이 방어권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부분을 이제 지적하고자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과거에 이제 인권위들이 보통 권고를 내리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적인 성격들이 있는데 지금의 사건들은 말하자면 최고 권력자에 대한 재판이죠. 그 부분만큼은 방어권을 어떻게 보장을 하고 방어권에 대해서 충실하게 헌법의 원칙상 그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어떤 권리를 보호할지 여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형사재판관과 헌법재판관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인권위의 이런 권고적인 어떤 가결 행위도 참고해서 헌법재판관들, 형사재판관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잠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